안녕하세요. 라나드림 라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좋은 책 나누고 싶어서 들고 왔고요. 책 제목부터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한빛라이프 박재현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었죠. 오늘도 박재현 작가님께서 쓰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이 제목과 또 따뜻한 책의 표지 디자인만 봐도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진심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화 속에는 정말 많은 공감, 이해, 거절, 부탁, 감사, 그리고 사과까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순간, 감동을 안겨다주는 순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개를 해드렸던 나는 네 말이 왜 힘들까가 굉장히 꼼꼼하고 또 디테일한 그리고 친절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대화 수업과도 같았다면 이 책은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인생 선배, 언니, 누나, 형, 오빠 들이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두런두런 건네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고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 책 표지에 코끼리가 보이시죠? 책 중간중간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코끼리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왜 코끼리였을까? 저는 이 책 보자마자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끼리는 두 개의 넓고 큰 귀를 지녔습니다. 귀를 열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보기 위해 코끼리의 입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주교한 순간에 입을 열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코끼리는 취약한 아기 코끼리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 동물입니다. 마치 우리 같죠? 그들처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누군가를 함께 돌보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비난과 폭력 대신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우리 관계의 양식이 되도록 연습해 봅시다. 조금씩 천천히. 이해받고 싶었던 날 이해받지 못해서 야속하고 서운하고 조금은 또 억울한 그런 감정을 느껴본 날이 있으세요? 남모르게 새벽녘 어둠 속에서 영문모를 울음을 꾹꾹 집어 삼키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기억이 있으셨나요? 고함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라도 그 마음을 다 내질렀어야 하는데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용기 내어 바꿀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살면서 몇 번이고 곱씹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박재현 작가님은 그 모든 힘이 바로 대화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많이 또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구태여 매일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애써 시간을 내어 듣고 말하고 연습까지 해야 하느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네, 그렇다라고 저도 답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를 굳이 바꾸거나 이기지 않고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힘이 바로 대화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그 목소리에 조금 용기를 내어서 힘을 보태고 싶어요. 이 책에서는 대화가 일상의 치유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치유의 단계를 이 책의 목차에서는 5가지 굵직한 흐름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나는 네 말이 왜 힘들까? 이 책에서 전했던 그 굵직한 흐름과 연결이 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안한 표현으로 다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3번째 챕터인 나를 보호하며 상대의 말 들어보기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공감은 내 해석을 섞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해는 상대가 원하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해석은 각자의 책임을 분리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의 말을 하나씩 들어볼까요? 그 첫 번째,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기. 공감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해석을 섞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상대가 자신의 자동적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그 욕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공감적으로 듣기의 목표입니다. 듣는다는 것,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불어 존재합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차원의 방식입니다. 내 마음에 잠시나마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 상대의 말에 숨겨진 그 감정과 욕구에 내 모든 의식을 두겠다는 의지적 노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준다는 것은 그저 동의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저 상대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그 필요를 수용하고 이해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 익숙해져 버린 말하는 습관을 잠시 멈추고 고요함 가운데 상대의 말을 관찰하며 들어보세요. 듣기만 잘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단초가 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듣는 건 공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면 상대에게 공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그리고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헌데 상대에게 공감한다고 생각했던 그 듣기의 방식들이 실은 습관적인 반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행하는 습관적 듣기는 맞장구 쳐주기, 동정하기, 감정을 맡기, 생각을 바꾸기, 분석하면서 조언하기, 그리고 내 이야기하기, 말 자르기 같은 그런 것들이죠. 이 방식들은 온전히 상대 마음에 집중하는 공감적 듣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런 듣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론 조언이나 분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고 또 공감적 듣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적으로 듣는 연습, 그 과정들은 습관적으로 들어온 반응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하며 듣는다는 것, 그 기술적인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과정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겠다고 결심하고 상대가 말하는 지금 그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때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들어보겠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적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우선입니다. 나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관한 호기심을 갖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싶을 때에는 방금 이 문장을 소리내어서 혼자 한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공감적 듣기의 가장 유익한 기능은 말하는 사람과 들어준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관계 통장에 호감과 감사라는 자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앞으로 그 사람과 깊은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명료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이는 하고자 하는 행위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핵심은 그 사람 내부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요. 그러니 공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으로도 상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는 상대가 원했던 말로 번역하며 듣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말이 모두 공감적으로 들리지는 않죠. 또 때로는 많이 불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체력이 너무 약해졌을 때는 전부 다 귀찮을 거예요. 다른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잘 듣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바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었기 때문이겠죠. 나를 건드리는 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화가 나는 말, 미안함이 느껴지는 말, 서운하게 느껴지는 말, 슬퍼지고 또 두렵고 위축되는 말. 그래, 네 말이 맞는 건 알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말. 그리고 특정 대상이 하는 모든 말. 유독 듣기 싫은 단어나 말투, 행동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듣기 어려운 말이란 말한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 공감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그 모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유난히 불편한 말을 하는 걸까? 어릴 때부터 주위 어른들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라왔다면 자신 역시 그런 말을 통해 자기 마음을 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른답니다.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겁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경험이 많을수록 그 고약한 버릇을 잘 고치려고 하지 않죠. 자신을 보호하거나 그 존재감을 부각하고 확인시키고 싶을 때 더 세게 말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교사나 어른들로부터 날선말들을 계속 들어왔고 다르게 말을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수록 강한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부탁해요라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단번에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불편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참 무시하기도 쉽지 않고 싸워도 마음이 썩 좋지 않죠. 이럴 때는 그 상대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래서 서로 연결될 기회로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상대방이 쏟아내는 불편한 말은 요청의 또 다른 말이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상대에게 독하고 비난 섞인 말을 건네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절절한 요청이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책에는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네요. 겉이 따가운 밤가시로 가득 둘러싸인 것처럼 따가운 비난, 원망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하게 웅크리고 있었던 진짜 속마음은 이렇게 알밤처럼 부드럽고 단단하게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숨겨진 상대방의 의도, 욕구, 그리고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에 집중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불편한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내면의 자동적인 생각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부탁인지 감사의 표현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서 상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로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욕구였을까? 추측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상대의 공격 혹은 비난의 목소리들, 그것을 자동적 생각으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건 부탁의 말일까? 감사의 말일까? 진실을 구별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말을 원하는 말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번역기 돌리는 과정. 그리고 끝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핵심 욕구, 감정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상대의 의도 이해하기까지 마음의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하는 듣기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꽤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하기가 싫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흥분해 있는 상대를 부탁으로 처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바꿔보면 상대는 점차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차분해져서 대화가 가능해지죠. 이 과정은 상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참 성숙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벽을 치고 담을 쌓아서 유지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자존감은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요? 대화를 나눌 때요, 이 수고로운 과정을 다 거치려면 찰나에서부터 수분까지 일정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지금 저처럼 가지런히 손깍지를 끼거나 손끝을 가만히 이렇게 모은 채로 온전히 이 손끝 감정에만 한번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이 제스처와 함께 이 손끝의 모든 감각들을 온전히 느끼면서 집중하는 그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오롯이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격앙되고 흥분되고 뭔가 폭발하는 감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두 손을 가볍게 포개거나 손끝을 모아주는 이 자세로 나의 마음의 중심축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대화를 나눌 때 꼭 한 번쯤은 이런 제스처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해석하며 듣기에 대해서 낭독을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SNS를 통한 대화가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나누는 대화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는 그 대화가 굉장히 얕고 먼 관계들이 많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누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주고받은 글 속에서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작가님은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의견과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하죠. 그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우울해지는지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SNS에는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죠. 원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는 서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수단들이 있잖아요.
표정, 목소리 톤, 몸짓의 행동, 그 말의 내용,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배경 상황에 대한 이해들이요. 그런데 SNS의 텍스트로만 그 말의 내용으로만 대화를 나눈다면 한 가지 정보로만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해를 돕는 많은 정보가 줄어들고 반대로 각자의 해석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SNS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를 연결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면서도 동시에 낯선 관계들이 다양하게 열려있고 또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서로의 의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막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익명성과 공격성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쉽게 숨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통제하지 않는 자아를 꺼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격적 생각을 갖고 대화한다고 합니다. 내 내면에 억눌려온 열등적 자아가 익명의 공간에서는 다른 얼굴로 살아가죠. 우월적인 존재감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곳, 그 장소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릴 수 있고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SNS가 됩니다. 타인의 사소한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란하다고 해서 이런 자신을 나약하거나 혹은 바보 같다고 평가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정작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사건으로 우린 몇 년간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모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인데 자녀들은 평생 자라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죠. 동료는 가볍게 던졌던 농담인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친구의 가벼운 장난이 절교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너도 나도 타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너무도 여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저 통쾌하게 받아들입시다. 악성 댓글에 마음이 흔들리고 카톡의 날선 문자에 온종일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취약한 인정 욕구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그 첫 번째는 제대로 분리해서 듣는 것입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말을 상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마셜 로젠버그는 상대의 공격적인 행동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좌절된 욕구를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성 댓글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거죠. 오랫동안 폭력적 대화 방식에 길들여진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겉으로 드러난 한 줄의 댓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맥락을 전부 다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악의적인 비난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방법은 뾰족한 잔가시를 치듯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생각에 대한 이야기군요. 이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하는 그 말의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명료한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잡지 말고 그 사람의 핵심 욕구를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생각을 잡지 말고 핵심 욕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그 순간에 상처받고 괴로운 나의 생각을 잡을 수도 있고 나에게 좌절된 중요한 욕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악성 댓글과 같은 공격적인 표현을 접하게 될 때 중요한 욕구는 나 자신에 대한 고유한 존엄성, 나와 가족의 명예와 권리에 대한 보호, 내 노력에 대한 인정, 인간으로서의 필요한 자유, 그리고 밝혀지기를 바라는 진실과 정의 같은 것들이겠죠. 공격성으로 가득한 상대의 말을 계속 곱씹는 대신에 자신에게 중요한 핵심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강력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역시 비난을 되받아침으로써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난은 그저 대화의 과정의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욕구에 있죠. 그러니 어떤 행동이든 내가 원하는 욕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행동보다, 무시하려는 태도보다, 회피하려는 노력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가 나에게 비난의 생각을 뿜어댈 때 나의 욕구에 머무르는 겁니다. 지금 내 욕구가 이 순간 충족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괴로워졌구나. 이렇게 말이죠. 연결의 대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해, 공감, 해석, 각각의 세 가지 듣기 과정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문장, 이 커다란 울림을 주는데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좌절스럽구나, 괴로워졌구나 라고 깨닫는 이 알아차림이요. 이 욕구에 집중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의 내용으로 비난과 원망을 쏟아냈건 나는 나의 감정과 나의 핵심 욕구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의 존엄성과 존재감은 그 사람의 말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꾸준히 살아가는 동안 연마하고 또 훈련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쉽사리 휘둘리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나의 마음을 인지하더라도 오롯이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그리고 강인한 힘을 함께 길러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도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티끌도 아닌 정말 찰나의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순간 나는 그 며칠 혹은 수개월을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지냈을까? 내가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그 말 한마디에 매몰되어 있었을까? 네. 후회와 또 반성의 감정들로 되돌아봤던 순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휘둘리고 괴롭다면 오늘의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나의 핵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뼈아프고 좌절스러웠던 상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오롯이 지키고 싶어하는 나의 핵심 욕구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들, 그 연습 과정이 나를 강건하게 지켜주는 더 강인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잖아요. 그 순간의 말 한마디는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보호하면서 상대의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듣는 연습, 공감, 이해, 해석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핵심 욕구가 있나요?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이 책을 모두 읽고 다시 책장을 덮었을 때 보게 되는 이 책의 제목이 조금 다른 울림으로 또 다른 감정으로 느껴지실 듯 합니다.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대화를 나누는 우리 모두의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욕구가 아닐까요? 이 마음을 평화로운 소통 방식으로 상대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낭독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안전지대에서 대화 때문에 말 때문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대화를 늘 응원합니다. 안녕.